지은은 남편이 절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잊어버린 휴대폰에서 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연락처에서 연인의 번호를 남편의 검사인 태우의 번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민호는 음란한 메시지와 친밀한 사진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속은 남편으로 그를 찾아왔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택시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아파트 입구에 멈췄습니다. 지은은 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익숙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부산 출장 사흘 만에 남편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파트너들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됐고 이제 민호의 품에 안겨 이틀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열쇠가 잠금 장치에 익숙한 찰칵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지은은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관에는 가벼운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높은 굽의 여성 구두가 민호의 남성 부츠 옆에 서 있었고 부츠는 문턱 바로 옆에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검은색 레드솔의 우아한 로퍼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신발을 최근 수민과 쇼핑하러 갔을 때 부티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 모델을 오랫동안 신어보며 이탈리아 가죽의 품질에 감탄했습니다. 나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지은은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수민이 새 신발을 보여주러 방문한 걸까요? 아니면 민호와 수민이 어떤 일을 논의한 걸까요? 남편은 변호사로 일하고 수민은 부동산 중개인이었으니까요. 집에서의 비즈니스 미팅은 대형 거래를 논할 때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코트를 벗어 옷장에 걸었고 왜 집안이 이렇게 조용한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커피 테이블은 서류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구겨진 베개가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손님들이 최근에 떠난 듯 보였고 치우지 않은 채였습니다. 지은은 불안이 고조되는 것을 진정시키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침실에서 나는 소리에 그녀는 멈췄습니다. 옷 스치는 소리나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은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에어컨 작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문을 밀고 문턱에 멈췄습니다. 그들의 부부 침대 위, 그녀가 출장 전에 직접 세탁하고 달인 새하얀 침구 위에 레이스 란제리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아색 브라에 금빛 자수가 들어간 것과 그에 맞는 팬티로 그녀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수민과 부티크를 돌며 남편들과의 로맨틱한 밤을 위해 특별한 걸 골랐습니다. 수민은 그 프랑스 란제리 세트에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여러 번 입어보며 지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지은은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레이스 천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마치 방금 벗은 듯. 옆에 수민이 항상 긴 밤색 머리를 번으로 묶을 때 쓰는 헤어핀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핀을 집었고 메스꺼운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금속에 그녀의 절친한 친구가 항상 쓰는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최근 대화 조각들이 스쳤습니다. 수민은 태우가 자신에게 차가워졌다고 불평했고 결혼 생활이 형식적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도 최근 멀어진 듯 보였고 일에 늦게까지 머물며 공동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지은은 변호사 업무의 피로와 스트레스 탓으로 치부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소한 것들이 배신의 끔찍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의심을 부정할 무언가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보이는 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선반에 샴페인 잔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에 립스틱 자국이 있었습니다. 옆에 그들이 특별한 경우를 위해 아껴두던 비싼 샴페인 빈병이 있었습니다. 세면대 가장자리에 익숙한 검은 케이스에 남성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 휴대폰을 두고 잊었고 지은은 그런 기술적 사소함을 치우는 데 익숙했습니다. 화면은 잠금 해제되어 있었고 카카오톡 창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에 불을 믿지 못하고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대화가 열려 있었고 상대 이름의 심장 모양과 수영복 사진이 붙은 수민이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에 보내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대단했어, 자기야. 지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 바보는 내가 친구들과 낚시 갔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 몸 구석구석 키스할 날이 기다려져. 지은은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지만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대화를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메시지는 지난 3개월로 거슬러 올라갔고
각 메시지가 심장에 고통스러운 타격이었습니다. 민호는 수민의 손길이 그리워 죽겠다고 썼고 주말 내내 그녀와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민은 그에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답하며 환상과 다음 만남 계획을 묘사했습니다. 텍스트 사이에 사진들이 스치며 지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떨림이 너무 심해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대화에서 그들의 침실에서 찍은 비디오를 발견했습니다. 수민은 지금 침대에 놓인 그 레이스 란제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목에 키스하며 지은에게만 하던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비디오 날짜는 지은이 출장 중이던 어제를 가리켰습니다. 대화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수민은 민호에게 자신을 임신시키고 지루한 태우를 떠나겠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루한 태우라고 불렀습니다. 민호는 싱거운 지은을 버리고 그녀와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공동 휴가 계획, 임대할 아파트, 심지어 미래 아이 이름까지 논의했습니다. 지은은 화장실의 차가운 타일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년 결혼 생활, 공동 계획,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꿈.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수민을 절친으로 여겼고 가장 깊은 고민을 나누며 힘든 순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수민은 그녀의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그녀의 삶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마른 것처럼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가 왔습니다. 지은은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제 슬픔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열한 게임을 하고 싶다면 그녀가 진짜 게임을 보여주겠다고. 수민의 남편 태우채는 질투심과 폭발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지인들은 회사 파티에서 동료가 수민을 춤에 초대하자 거의 싸울 뻔한 스캔들을 기억했습니다. 지은은 연락처로 들어가 수민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옆에 태우의 번호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친구의 연락처를 편집하며 진짜 번호를 지우고 남편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수민이 이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민호가 연인에게 보낼 모든 메시지가 속은 남편에게 갈 것입니다. 변경을 저장한 후 지은은 휴대폰에서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습니다. 행동 기록을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우고 심지어 지문까지 닦았습니다. 휴대폰을 세면대 가장자리에 원래 위치에 놓았습니다. 수민의 레이스 란제리를 치워 세탁기에 넣어 민호가 집에 누가 왔음을 의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지은은 거실로 돌아와 입구 문이 보이는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민호가 문턱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고 여유로워 보였고 머리카락이 살짝 헝클어졌으며 셔츠에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자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은아, 벌써 집에 왔어? 저녁에 올 줄 알았는데. 그는 다가와 뺨에 키스했고 지은은 낯선 향수를 느꼈습니다. 협상이 일찍 끝나서 너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녀는 만남의 기쁨을 가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안았고 그녀는 그의 심장 박동이 긴장된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어때? 나 없이 뭐 했어? 일했어. 클라이언트 만났고 네가 그리웠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민호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은은 저녁을 준비하며 문을 살짝 열고 몰래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고 화면에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은 그가 수민에게 쓰는 걸 알았지만 이제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몸이 그리워 죽겠어. 뜨거운 거 하나 보내줄게. 민호가 입력하고 몇 분 전 화장실에서 찍은 비디오를 첨부했습니다. 비디오에서 그는 알몸으로 연인에게 할 음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메시지는 도시검찰청의 검사 최태우, 그의 강경한 성격과 원칙주의로 유명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지은은 부엌으로 돌아가 요리를 계속하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시작됐고 이제 기다릴 뿐입니다. 그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태우가 그런 모욕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민호와 수민은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를 테고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에서 민호는 유난히 다정하고 세심했습니다. 출장에 대해 물었고 주말 계획을 공유하며 몇 달 만에 그녀 부모님 댁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사랑스러운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증오로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모든 말이 거짓처럼, 모든 시선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민호가 그녀를 어루만지려 했지만 지은은 출장 피로를 이유로 거절했고 그는 고집하지 않고 곧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누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고 가끔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아마 태우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거겠죠? 검사 최태우는 또 검찰청 회의실에 앉아 반부패 작전 결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공명할 사건 자료 폴더가 있었습니다. 시청 관리자 3명이 뇌물수수로 걸렸고 이제 공개 폭로 방식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태우는 이런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정의가 인간의 탐욕과 비열함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우는 휴대폰을 꺼내 알 수 없는 번호의 비디오 파일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고 열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최근 음란 스팸이 재앙이었고 그런 헛소리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고가 계속됐고 태우는 체포 세부 사항 논의로 돌아갔습니다. 몇 분 후 휴대폰이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사진, 태우가 모르는 사람. 얼굴은 흐렸지만 몸은 운동으로 다져진 듯 했습니다. 태우는 혐오하며 삭제하고 스팸러를 저주했습니다. 번호 차단을 고려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술 오류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신문 전략 논의 중에 왔습니다. 태우는 몰래 화면을 봤고 비디오였습니다. 호기심이 이겼고 그는 소리를 최소로 하고 손으로 휴대폰을 가렸습니다. 화면에 그 남자가 나타났고 이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에게 익숙한 목소리. 남자는 어떤 여성을 향해 음란한 말을 했고 수민 이름이 나오자 태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높이고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법정에서 몇 번 마주친 변호사 박민호의 것이었습니다. 비디오 남자는 수민의 몸이 그리워 죽겠다고, 지금 당장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동료들이 평소 억제된 검사 태우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태우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쥔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비디오를 다시 봤고 이번에는 세부 사항을 자세히 봤습니다. 배경은 낯설었지만 일부 물건이 희미한 연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우는 엘리베이터를 불렀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심장이 귀에 울릴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오류, 장난 또는 협박일 수 있지만 민호의 목소리를 확실히 알았고 아내 이름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받은 자료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가 생각을 모으는 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적인 부위 사진에 내 유일한 수민이에게 오늘 저녁 만남이 기다려져. 태우는 검찰 근무로 수년간 억눌렀던 분노의 파도가 솟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집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민의 휴대폰도 침묵했습니다. 태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그녀는 집이나 부동산 사무소에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아내는 그의 전화에 항상 응답했습니다. 전화 침묵이 머릿속 의심을 암처럼 키웠습니다. 태우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비서에게 급한 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20분이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설명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모든 게 오해일 거라 희망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이용해 그나 민호를 함정에 빠뜨린 걸 수 있습니다. 검사 업무에서 그런 경우는 흔했습니다. 열쇠가 돌아가고 태우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거실 시계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는 방을 돌아다니며 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침실 침대는 대충 정리됐고 누군가 서둘렀듯 보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수민의 휴대폰이 있어 전화 무응답을 설명했습니다. 태우는 아내 휴대폰을 짚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결혼기념일. 화면이 켜지며 익숙한 앱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그는 카카오톡으로 들어갔고 최근 메시지가 삭제됐습니다. 여러 연락처 대화 기록이 지워져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사무실로가 가정용 컴퓨터를 켰습니다. 수미는 부동산 서류 작업에 자주 썼고 태우는 클라우드 저장소 자동 동기화를 알았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대화했다면 클라우드에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부칭되고 태우는 아내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았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의 메시지 백업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수미는 매주 자동 백업을 모른 듯 했습니다. 태우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고 눈앞이 어두워지는 대화를 봤습니다. 지난 6개월 수민과 민호의 수백 메시지. 대화는 무해하게 시작됐습니다. 민호가 수민 사무소를 통해 아파트를 사는 비즈니스 논의. 점차 메시지 톤이 개인적으로 변했습니다. 칭찬, 암시, 그리고 노골적인 호감 고백. 태우는 아내가 변호사와 플러팅하는 걸 읽었고 만남을 계획하며 배우자들에게 숨기는 걸 봤습니다. 더 나아가 사진들.
태우가 생일에 사준 란제리를 입은 수민. 그들의 침실, 그들의 침대에서 그를 위한 포즈로. 민호도 노골적인 사진을 아끼지 않았고 태우는 이 둘이 그가 검찰에서 일할 때 그의 집, 그의 침대에서 섹스를 했다는 걸 공포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미래 계획 메시지. 수민은 검사와의 지루한 삶에 지쳤고 민호의 아이를 낳고 이혼할 준비가 됐다고 썼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할 거라 답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살지, 친척들에게 이혼을 어떻게 설명할지, 심지어 아이 이름까지 골랐습니다. 태우는 의자에 기대며 감정의 태풍이 휘몰아치는 걸 느꼈습니다. 고통, 모욕, 분노가 목에 걸려 숨을 막았습니다. 12년 결혼, 공동계획, 가족꿈, 모든 게 거짓. 수미는 단순히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연인에게 갈 계획이었습니다. 열쇠 소리에 그는 움찔했습니다. 수민이 집에 왔습니다. 태우는 그녀가 현관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고 침실로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컴퓨터에서 조용히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침실 문에서 멈추고 아내가 등을 돌린 채 옷을 갈아입는 걸 봤습니다. 목에 아침에 없던 키스 자국이 희미했습니다. 어디 갔었어?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민이 돌아서며 눈에 공포가 스쳤지만 미소로 숨겼습니다. 사무소에서 클라이언트와 일했어.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집에? 그녀가 다가와 키스하려 했지만 태우는 피했습니다. 민호에 대해 알아.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무죄한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떤 민호? 태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몇 시간 전 받은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수민은 화면을 보고 게임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우야, 설명할 수 있어. 그녀가 시작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끊었습니다. 설명? 네가 우리 침대에서 그와 자는 걸? 나를 버리고 그의 아이를 낳을 계획을? 태우의 목소리가 커졌고 수민은 두려움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이런 상태로 본 적 없었습니다. 태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컴퓨터로 끌고 갔습니다. 이걸 봐. 내 대화를 봐. 그는 그녀의 얼굴을 화면에 대봤고 그들의 친밀한 대화가 열려 있었습니다. 수민은 울며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소나귀가 단단했습니다. 반년 동안 내 눈을 속이고 그 새끼와 잤어. 용서해줘, 제발. 의도한 게 아니야. 그렇게 됐어. 수민은 무릎 꿇고 그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 실수였어. 하지만 태우는 이미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가렸고 그는 그녀를 세게 밀쳤습니다. 수민은 벽에 등을 부딪히고 바닥으로 미끄러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입술이 깨졌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그는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나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기 전에. 수민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버티지 않았습니다. 깨진 입술에서 피가 흰 카펫에 붉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태우야, 물건 챙길 시간 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청했습니다. 나가. 그는 창문이 떨릴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수민은 일어나 출구로 달려갔고 옷이나 서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고 혼자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배신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가 불륜한 침대, 불륜 후 샤워한 화장실, 연인 밤 후 아침 식사를 한 부엌. 태우는 사무실로 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권총이 기름진 천에 쌓여 먼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총알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파괴해야 할 사건 전리품이었지만 태우는 혹시 모를 경우를 위해 남겼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리며 민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는 세 번째 신호 후 받았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근했습니다. 최태우입니다. 민감한 문제로 급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1시간 후 당신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민호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클라이언트로부터 큰 수임료를 기대한 듯합니다. 태우는 권총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며 즉시 만족을 요구했습니다. 민호와 수미는 그의 삶을 파괴했으니 이제 그가 그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의 손으로. 민호는 사무실에 앉아 수익을 가져올 사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검사 최태우와의 미팅은 유리할 테고 그는 고위 권력 연결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장기적 협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태우에게 새 변호사 사무소 파트너십을 제안할까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민호는 수민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답을 썼습니다. 일 때문에 늦을게. 하지만 밤에 꼭 갈게. 특별한 걸 준비해. 수민과의 다가올 만남 생각이 수익 전망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곧 그들은 공식적으로 함께할 테고 이런 비밀 만남은 과거가 될 것입니다. 태우는 민호의 변호사 사무소가 있는 오피스 센터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가방 안권총의 차가운 금속이 가죽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분노로 떨렸지만 이제 냉정한 결의가 섞였습니다. 민호는 그의 가족을 파괴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모욕과 수개월 지속된 거짓에 홀 경비원이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태우 검사 얼굴은 도시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우는 변호사 사무소가 있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대부분 직원들이 집에 갔습니다. 민호 사무실 문 아래로만 빛이 새고 타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는 문 앞에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는 문을 밀고 넓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가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짙은 나무 대형 테이블 뒤에 앉아 서류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보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태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태우는 인사에 답하지 않고 대신 문을 잠갔습니다. 잠금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민호는 그런 주의 기품의 이유를 이해 못하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최태우 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불안해 보이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 경계가 스쳤습니다. 태우는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변호사를 겨누었습니다. 민호는 창백해지며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미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손이보호 제스처로 올라갔습니다. 태우는 무기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있었습니다. 내 아내와의 대화 전부 보여. 모든 메시지, 아니면 이 고급 가구에 내 뇌를 바를게. 민호는 남은 자제력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화? 이수민 씨와 대화 안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거짓을 드러냈고 태우는 알아챘습니다. 검사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고 민호는 관자놀이에 차가운 총구를 느꼈습니다. 거짓말 마. 내 비디오 봤고 내 목소리 들었어. 지금 휴대폰 꺼내. 떨리는 손으로 민호는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터치로 화면이 켜졌고 카카오톡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정말 이수민 씨와 대화하지만 부동산 비즈니스 뿐입니다. 그는 화면을 태우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대화가 무해하다 믿게 하려 했습니다. 태우는 휴대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내용이 그의 피를 더 끓게 했습니다. 수민이 대화에 그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헛소리야. 이런 더러운 거 그만 보내. 너 누구야? 민호가 친밀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고 답은 분노한 거부였습니다. 태우의 눈이 충혈됐습니다. 깨달음에 누군가 번호를 바꿨어. 그는 속삭였고 함정의 규모를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수민 번호를 내 번호로 바꿔서 네가 나에게 이 더러운 걸 보낸 거야. 그녀에게 보낸다고 생각하며 민호는 공포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설명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태우는 분노에 미쳐 있었고 논리적 설명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내 아내와 잤어. 검사는 소리치며 권총 손잡이로 민호의 얼굴을 쳤습니다. 코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변호사의 흰 셔츠에 튀었습니다. 민호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새며 고급 카펫을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태우는 쓰러진 적 위로 몸을 숙이고 발로 갈비뼈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집, 내 침대에서 내 아내와 잤어. 각 타격에 새로운 비난과 분노의 파도가 따랐습니다. 민호는 보호하려 했지만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갈비뼈가 타격에 부서졌습니다. 호흡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멈춰주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민호는 네 발로 일어나려 했지만 태우가 다시 배를 찼습니다. 변호사는 고통에 몸을 웅크리고 문으로 기어가며 피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고급 양복이 찢어지고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얼굴이 타격으로 부어올랐습니다. 태우는 그의 다리를 잡아 사무실 중앙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디가? 아직 대화 끝나지 않았어. 민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의자 다리와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동물적 공포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여기서 그를 죽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절박한 해방 시도에서 민호는 몸을 세게 흔들어 태우의 소나귀에서 다리를 빼려 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세고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왼쪽 관자놀이를 대리석 테이블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스판 부서지는 소리가 태호가 다리를 놓게 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 상처에서 피가 맥동하며 고급 마루에 커지는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호흡이 얕고 불규칙해졌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권총을 쥔 채 서서 자신의 분노 결과물을 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피 웅덩이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살아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분노가 순식간에 공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우는 변호사 옆에 무릎 꿇고 목에 맥박을 더듬었습니다. 심장이 약하고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피가 상처에서 계속 새며 그의 손가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호, 정신 차려. 태우는 의식을 되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상처에 대며 출혈을 멈추려 했습니다. 고급천이 순식간에 피로 흠뻑 젖었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부상이 심각하고 어쩌면 치명적임을 알았습니다. 공황이 초단위로 커졌습니다. 민호가 죽으면 그의 경력이 끝나고 그는 감옥에 갑니다. 복수 계획이 무너지고 정의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응급 서비스 번호를 눌렀습니다. 129. 사고예요. 사람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어요. 구급차 필요합니다. 급히. 디스패처가 위치와 부상 성격을 물었지만 태호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민호의 몸을 보며 너무 멀리 갔음을 알았습니다. 복수가 그 자신에게 돌아왔고 이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경력, 자유, 미래. 주소, 서울대로 오피스 센터 7층 704호. 그는 디스패처에게 말했다. 의식 없음. 머리에서 심한 출혈. 빨리 오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민호 위로 다시 몸을 숙여 재킷을 상처에 대며 피를 막았습니다. 피가 천을 뚫고 바닥에 새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태호는 주위를 둘러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사무실은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넘어진 의자, 바닥과 벽의 피, 흩어진 서류. 무언가 생각해야 했습니다. 사건 버전, 자위, 사고,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공격. 그는 재빨리 권총을 가방에 숨기고 자신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셔츠에 피 얼룩이 있지만 응급 처치 시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이 긴장으로 붉어졌지만 피해자를 구하려 한 사람의 그림에 맞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그는 움찔했습니다. 의료진이 계단을 오르며 복도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태우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 없이 호흡이 희미했습니다. 어쩌면 변호사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 있고 깨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들것과 장비를 들고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석 구급대원이 상황을 빠르게 평가하며 물었습니다. 태우는 침착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려 했었습니다. 비즈니스 논의 중이었어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해 소리치더니 비틀거리다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바로 119 불렀습니다. 의료진은 민호 위로 몸을 숙여 생명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두부 외상, 아마 두개골 기저부 골절. 의사가 말했다. 급한 입원과 수술 필요. 그들은 전문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고정하고 IV를 설치하고 들것에 옮겼습니다. 가족이세요? 구급대원이 태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동료예요. 비즈니스 미팅으로 만났습니다. 그럼 경찰에 증언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옵니다. 태우의 심장이 공포로 조여들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협력 의사를 가장했습니다. 물론 본 걸 다 말할게요. 의료진이 민호를 사무실 밖으로 옮기며 태우를 자신의 분노 결과와 혼자 남겼습니다. 바닥 피가 마르기 시작해 어두운 딱지로 변했습니다. 공기가 피와 공포의 금속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태우는 그의 삶이 영원히 변했고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알았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상급 경사가 자신을 소개하고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태우는 준비한 버전을 말했다. 비즈니스 미팅,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공격, 사고, 그의 검사 지위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존중하며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콜 작성할게요. 형식적으로 사고처럼 보입니다. 경사가 말했다. 피해자가 살아서 증언하면 조사 계속하겠지만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민호가 죽거나 기억 상실을 기도했습니다. 다른 결과는 그의 사건 버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 검사를 끝낸 후 태우는 마침내 사무실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며 침묵 속에 일어난 걸 곱씹었습니다. 복수는 이뤄졌지만 계획대로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승리 대신 피비린내 나는 혼란이 됐고 그의 경력과 삶을 매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운이 따르길 바랄 뿐입니다. 서울시립병원 수술실은 수술 램프의 밝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김지훈 박사는 머리를 깎고 두개골을 연민호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조수들이 도구를 건넸고 간호사는 모니터 생명 징후를 지켜봤습니다. 상황은 비관적이었습니다. 광범위한 혈종이 뇌 조직을 압박하고 측두골 골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위협했습니다. 흡인기! 의사가 짧게 명령하며 두개골 안혈액 덩어리를 제거했습니다. 밝은 램프 아래 손상된 뇌 부위가 비정상적인 색과 질감을 보였습니다. 김 박사는 20년 경력으로 수많은 두부 외상을 봤지만 이건 특히 심각했습니다. 타격이 중요한 혈관과 신경 중심이 있는 측두 부위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마취과 의사가 기기 지표를 보며 말했다. 민호의 맥박이 불규칙해졌고 혈압이 치명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수술 속도를 높였고 시간이 거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뼈 조각을 조심히 제거하고 내부 출혈을 멈추려 했지만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4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김 박사는 장갑을 벗고 무거운 한숨을 쉬며 환자 몸을 봤습니다. 광범위 뇌 손상, 생존 확률 최소. 그는 레지던트에게 말하며 수술 후 지시를 적었습니다. 살아도 최소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해요. 민호를 중환자실로 옮겼고 인공호흡기 기계에 연결됐습니다. 수많은 튜브와 와이어가 몸을 감쌌습니다. 모니터가 약하지만 안정된 생명 징후를 보였습니다. 머리는 붕대로 감겼고 얼굴은 타격으로 부었으며 오른쪽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기다리고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은 오후 7시 반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전화벨에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지은 씨, 서울경찰서 당직입니다. 남편분께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의 중태입니다. 그녀의 세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지은은 복수의 결과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두부 외상. 병원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기며 지은을 그녀의 복수 계획이 너무 멀리 갔다는 공포와 혼자 남겼습니다. 병원까지 20분이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택시에 앉아 민호가 그녀의 번호 바꿈과 관련 없길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사고일 수 있고 태우가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밤 시간에 평소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당직 간호사에게 달려가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민호 씨, 수술 후 중환자실입니다. 주치의와 말씀하세요. 간호사는 중환자실장 사무실 복도에 제복 입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수사관 강 씨가 자신을 소개하고 지은을 별도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중년으로 피곤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이지은 씨, 남편분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최근 관계는 어땠나요? 갈등이나 문제 있었나요? 그의 톤은 예의 바르지만 집요했습니다. 지은은 최대한 설득력 있게 보이려 했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완벽해요. 문제 없었어요. 민호는 훌륭한 남편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말은 힘들었고 각 단어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아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사관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강 씨가 계속했습니다. 사건 상황이 의문을 불러일으켜요. 남편분이 사무실에서 최태우 검사와 만났습니다. 최 검사 말로는 남편분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해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요. 하지만 의학 감정이 단순 넘어짐과 맞지 않습니다. 지은은 속이 조여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침착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민호는 결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분이 의식을 회복하면 그의 버전을 듣고 조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의 대화 후 지은은 마침내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민호 모습이 그녀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의료기계에 둘러싸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부기와 멍으로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 붕대 감긴 머리, 코와 목의 튜브, 모니터 와이어, 모든 게 생사 경계의 사람 그림이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두부 외상, 혼수 상태. 예후는 이르지만 최악에 대비하세요.
살아도 심각한 후유증 가능, 마비, 언어 상실, 기억 장애. 지은은 이 말을 선고처럼 들었고 그녀의 복수가 비극으로 변했음을 알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수민과 마주쳤습니다. 친구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붕대, 손에 멍, 눈이 눈물로 붉었습니다. 지은을 보자 수민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한 짓이야. 네가 다 꾸몄어. 내 탓에 태우가 민호를 거의 죽였어. 복수하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지은은 무죄한 척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경찰로부터 방금 알았어. 하지만 수민은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태우가 민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 누가 이 만남을 꾸몄지? 우리 관계를 아는 게 누구야? 그녀는 울며 소리치며 의료진 주의를 끌었습니다. 병원 경비가 다가와 수민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수민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지은을 증오의 눈으로 봤습니다. 네가 유죄임을 증명할게. 내 복수 때문에 민호가 이렇게 된 거야. 그녀는 돌아서 떠났고 지은을 속죄감이 갉아먹는 채로 남겼습니다. 그동안 태우는 검찰 연결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는 수사부서장과 만나 자신에게 유리한 빛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박민호가 상담으로 불렀지만 비정상적이었어요. 마약이나 술 영향일 수 있습니다. 진정시키려 했지만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사고예요. 부서장은 과거 사건으로 태우에게 빚져 있었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최태우 씨. 이런 일 있죠. 자위시 사고로 처리할게요. 증인 없잖아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없어요. 사무실 카메라는 점검 중이었어요. 거짓이었지만 확인할 사람 없었습니다. 수사관 강 씨는 지은과의 대화 1시간 후 상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씨, 박민호 사건 마무리. 사고예요. 범죄 없음. 서류 처리하고 다른 일로 넘어가. 수사관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부서장이 끊었습니다. 사건 끝. 윗선 명령이야. 강 씨는 실망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경찰로 오래 일해 정치적 이유로 사건을 덮는 걸 알았습니다. 최태우 검사의 영향력이 심각한 조사를 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사건 상황을 계속 조사할 겁니다. 지은은 밤새 병원에서 남편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듣지 못할 속죄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불륜에 대한 벌을 주고 싶었을 뿐이야. 이런 건 아니야. 눈물이 병원 이불에 떨어지며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책감을 섞었습니다. 아침에 민호 상태가 안정됐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며칠, 주, 심지어 달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생명을 위한 장기 투쟁에 대비해야 하고 자신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음을 알았습니다. 상황의 아이러니가 잔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벌을 주려던 남편의 회복을 기도하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병원실 문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우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는 지은을 뚫어지게 보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번호 바꾼 게 네가 한 짓인 거 알아. 그는 간호사 주의를 끌지 않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은은 피가 굳는 듯 느꼈습니다. 태우가 그녀의 역할을 눈치챘다면 그녀의 삶은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원하면 그녀를 파괴할 권력과 연결을 가졌습니다.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태우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완벽히 이해해. 민호와 내 안의 관계를 아는 게 누구야? 그의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누구? 아주 영리하게 꾸몄지만 한 가지를 놓쳤어. 이제 우리 둘 다 공통 비밀로 묶였어. 내가 가라앉으면 너도 끌고 갈게. 그는 돌아서 떠났고 지은을 공황 상태로 남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복수는 이뤄졌지만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민호는 죽음 직전, 수미는 그녀를 선동자로 의심, 태우는 진실을 알고 그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죄책감과 미래 공포와 홀로 남았고 현재만큼 어두울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병원에서 2주가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지은은 낮을 남편 침대 옆에서 보냈고 그가 듣지 못할 책을 읽고 답하지 못할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들은 혼수 환자가 때때로 말을 인지하고 그게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희망에 매달리며 속죄감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지은이 신문에서 두부 외상세 치료법 기사를 민호에게 읽을 때 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흐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 물건에 초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고 약한 응답 압력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민호, 나 들려? 그녀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기쁨과 공포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불분명한 소리만 나왔습니다.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왼쪽은 정상이었지만 오른쪽은 굳은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의사를 불렀습니다. 김 박사가 빠른 검사를 하고 모두가 두려워한 걸 확인했습니다. 우측 반신마비, 실어증, 오른쪽 몸마비, 언어 기능 심각 손상. 그는 손전등으로 눈을 비추고 반사를 확인하며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민호는 일어나는 걸 이해했지만 말로 답할 수 없고 신음하며 눈으로 가리켰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민호는 지은을 오래 봤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와 애원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가까이 다가가 그가 원하는 걸 이해하려 했습니다. 뭐야, 자기? 뭐 말하고 싶어? 민호는 힘겹게 왼손을 들어 그녀를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들은 재활에 바쳐졌습니다. 언어치료사가 민호의 언어 회복을 도왔고 물리치료사가 마비된 오른쪽 몸을 풀려 했습니다. 진척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민호는 단어 일부만 발음할 수 있었고 오른손은 생명 없이 남았습니다. 의사들은 완전 회복은 났지만 장기 치료로 부분 개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올드시티 카페 만남 요청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명은 간결했습니다. 수사관 강, 이야기 필요. 그녀는 이 대화가 피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공포를 느꼈습니다. 2주 동안 사건이 정말 마무리됐다고 거의 믿었지만 카페는 반쯤 비어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강 씨는 먼 구석에 앉아 서류 폴더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하지만 결의에 차 보였습니다. 이지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폴더를 열고 메시지 인쇄물을 꺼냈습니다. 인시던트 당일 최태우 검사가 받은 모든 메시지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지은은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쇄물의 발신자와 수신자 번호, 발송 시간, 심지어 위치가 선명했습니다. 메시지는 남편분 휴대폰에서 검사 최태우 번호로 갔지만 연락처에서 그 번호가 이수민 씨로 저장됐어요. 당신이 연락처를 바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의 정당성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씨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기술 감정에서 인시던트 전날 연락처가 변경됐어요. 변경 시간이 당신 출장 귀환과 맞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살인 미수로 이어진 도발입니다. 수사관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시선이 단호해졌습니다. 최태우에게 증언하세요. 모든 진실을 말하면 그가 감옥에 가게 할게요. 아니면 당신을 살인 미수 선동으로 기소해야 해요. 범죄 선동으로 당신을 기소할 증거가 충분합니다. 지은은 쉬운 탈출구 없는 함정에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요. 그녀가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줄게요. 그 후엔 당신 결정과 상관없이 법대로 할게요. 남편 생각하세요. 당신 복수 때문에 다쳤어요. 정말 유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건가요? 지은은 카페를 나서며 모든 게 잘 될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수민이 왔습니다. 그녀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야위고 눈 및 다크서클, 싸구려 옷. 태우가 집에서 쫓아낸 후 친구 집에 머물며 일과 집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민호의 상태를 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 내 탓이야. 미안해. 민호는 그녀를 보고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커뮤니케이션용 큰 글씨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천천히 큰 노력으로 화면을 움직였습니다. 각 글자가 노력으로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가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수민은 믿지 못했습니다. 뭐? 민호, 나야? 내 수민이? 하지만 그는 계속 썼습니다. 얼굴이 노력과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다음 단어가 1분 후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수민은 심장을 움켜쥐며 물리적 타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우리는 서로 사랑했잖아. 함께할 계획이었어.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몸이 경련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가 삐소리를 내며 맥박과 혈압의 치명적 값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알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두 나가세요. 환자 휴식이 필요합니다. 수민은 출구로 물러서며 그녀가 결혼을 파괴한 사람이 이제 그녀를 거부하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알람 소리에 달려온 지은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날 쫓아냈어. 수민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영원히 가라고. 그런데 난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었어. 남편, 집, 명예. 지은은 전 친구를 보며 동정과 만족의 이상한 혼합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로? 그동안 태우는 중앙검찰청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시 검찰 연결이 연방 수준에서 도움이 안 될 걸 알았습니다. 사건이 주목받았고 상부 누군가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날 그는 중앙검찰청 건물에 가 자신감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은 공포로 조여들었습니다. 사무실에 3명이 기다렸습니다. 수사관 강, 내부보안대표, 수도검사, 테이블에 인상적인 증거 폴더가 있었습니다. 최태우 씨, 변호사 박민호 인시던트에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수도검사가 시작했습니다. 사건 상황이 당신 증언과 맞지 않습니다. 강 씨가 첫 폴더를 열었습니다. 인접 건물 CCTV가 당신이 가방 들고 오피스 센터 들어갔고 나올 데 없이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가방은 어디? 태우는 침착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급히 잊었어요. 상담 서류가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불확실하게 들렸고 모두가 알아챘습니다. 내부보안 대표가 다음 문서를 꺼냈습니다. 청소부 김마리아 씨 증언. 6층에서 일하며 704호에서 소리와 싸움 소리를 들었어요. 10분 이상 지속됐다고. 당신의 갑작스러운 넘어진 버전과 어떻게 맞나요? 태우는 발밑 땅이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의학 결론이었습니다. 수도 법의학 전문가가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고 민호의 부상이 단순 넘어짐과 맞지 않음을 결론지었습니다. 몸의 다중혈종, 부러진 코, 갈비뼈, 손상, 모든 게 구타를 가리킵니다. 머리 부상은 특정 각도로 단단한 표면의 강한 타격으로만 가능합니다. 수도검사는 폴더를 닫고 태우를 봤습니다. 변호사 박민호의 신체폭력을 행사해 중상 입힌 근거가 있습니다. 살인 미수로 분류됩니다. 증언 변경하시겠어요? 태우는 게임 끝났음을 알았지만 기적을 바랐습니다. 변호사 요구합니다. 그는 방어권을 사용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권리지만 증거가 스스로 말합니다. 살인 미수로 형사사건 제기, 수사 종료까지 직무 정지. 태우는 그가 산 삶의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앙검찰청을 나서며 삶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그는 명예로운 검사, 행복한 가장, 미래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살인 미수 용의자.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불륜, 경력은 폐허, 집은 공허가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태우가 쫓아낸 후 수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 사진, 선물, 함께 산 물건이 이전 삶을 상기시키는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비극으로 끝난 연극의 소품처럼 보였습니다. 태우는 위스키를 따르고 의자에 앉아 더 이상 집이 아닌 도시를 창밖으로 봤습니다. 내일 재판이 시작되고 그는 무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설득력 있었고 여론이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질투로 변호사를 반죽 상태로 구타한 검사에게 관대함은 없습니다. 그는 지은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영리하게 모든 걸 꾸몄습니다. 그녀는 신뢰를 배신한 모든 일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로? 그녀의 남편은 장애인, 수미는 모든 걸 잃었고 그는 재판을 받습니다. 복수는 모두를 베는 양날의 검임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기자와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질투로 변호사 살인 미수에 기소된 검사 사건이 도시 전체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은은 증인석에 앉아 수십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미리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지 지시했습니다. 핵심은 상황 피해자로 권리를 지키려 한 여성으로 보이는 것. 지역 센터에서 온 공소검사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습니다. 이지은 씨.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행동을 하게 한 게 뭐였나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버전을 시작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집에 다른 여자 흔적을 발견했어요. 남편 휴대폰에 절친 수민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지은은 미리 준비한 메시지 스크린샷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파괴할 계획이었어요. 나와 최태우 씨를 아무것도 없이 남기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억눌린 감정으로 떨렸지만 실제로는 이상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민호와 수민의 배신 진실이 공개됐습니다. 배심원들은 문서를 주의 깊게 보며 속임수당한 아내의 동정을 보였습니다. 공소검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불륜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지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충격을 가장했습니다. 내 세계가 무너졌어요. 12년 결혼 동안 날 바보로 부르며 버릴 계획이었어요.
수미는 절친이었어요. 가장 깊은 비밀을 믿었죠. 그래서 남편 휴대폰 번호를 바꿨나요? 지은은 눈을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태우 씨가 아내의 진실을 알길 바랐어요. 그냥 이야기할 거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혼할 수 있겠지. 폭력까지 갈 줄 몰랐어요. 이 순간이 그녀의 변호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과를 예견 못한 순진한 여성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태우의 변호사가 그녀의 증언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이진 씨, 내 피고인의 폭발적 성격을 몰랐나요? 이런 도발이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몰랐나요? 지은은 진심 어린 놀라움으로 그를 봤습니다. 최태우 씨를 평온한 사람, 명예로운 검사로 알았어요. 그가 그런 짓 할 수 있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재판장이 민호를 담은 휠체어를 들여올 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개월 재활로 그는 단어 일부를 발음할 수 있게 됐지만 언어가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오른쪽 몸이 완전 마비됐고 머리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은은 남편을 보며 양심의 가시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전자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언어치료사가 민호에게 증언을 도왔습니다. 각 단어가 엄청난 노력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긴장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날 죽이려 했어. 그는 왼손으로 태우를 가리키며 말했다. 총 손잡이로 얼굴을 쳤어. 재판장은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듣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냉소적인 기자들도 장애인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태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수사와 재판 대기 수개월이 그를 수년 늙게 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고 얼굴이 야위었으며 눈에 절망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증언할 때 그는 시선을 들지 않았고 피해자의 각 말이 그의 자유관의 못하나임을 알았습니다. 공소검사는 연설에서 무자비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건 질투와 분노가 존경받는 검사를 잔인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입니다. 최태우는 단순히 박민호를 구타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 했어요. 우연히 피해자 생명을 구했지만 어떤 대가로? 젊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는 테이블의 의학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다중골절, 두부 외상, 오른쪽 몸마비, 언어장애. 박민호는 결코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감정을 통제 못한 탓입니다. 최대 형벌을 요구합니다. 살인미수로 12년 징역. 태우의 변호사는 감정과 도발을 들어 형벌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내 피고인은 법에 헌신한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세심하게 계획된 도발의 피해자입니다. 이지은은 그의 성격을 알면서 이 행동을 유도했습니다. 최태우는 갑작스러운 아내 배신으로 강한 정신적 동요 상태에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이미 의견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장애 민호를 받고 지은의 배신 이야기를 들었으며 의학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도발이 어떻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상의 후 그들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경 사유 있는 살인 미수 유죄.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선고를 낭독했습니다. 최태우는 동요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미수로 유죄.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하나 도발 사정과 이전 명예로운 명성을 감안해 엄중교도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경비원들이 태우에게 수갑을 채우러 다가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재판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첫 줄에 앉은 지은에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는 그녀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복수로 내 삶 4개를 파괴했어. 그만한 가치 있었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순간 승리나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재판 후 모든 참가자 삶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은 민호 상태로 공동생활 불가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녀 요구를 받아들여 도덕적 피해 보상으로 공동재산 전부를 그녀에게 줬습니다. 아파트, 별장, 차, 은행 계좌, 모든 게 그녀에게 갔습니다. 민호는 장애인 전문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를 방문하는 건 의사와 사회복지사뿐이었습니다. 전 동료와 친구들은 성공한 변호사가 무기력한 장애인으로 변한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그는 눈 깜빡임과 고개 끄덕임만 할 수 있었고 가끔 단어를 발음했지만 연결된 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수미는 치욕과 여론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재판 후 그녀의 불륜 세부가 공개되자 일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이웃이 손가락질하고 상점에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장신구를 팔아 기차표를 사고 그녀 이야기를 모르는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새 도시에서 수미는 작은 가게 판매원으로 일하고 공동주택방을 빌렸으며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몇 달 만에 10년 늙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눈에 영구적 불안이 정착했습니다. 때때로 밤에 비극 전 건강하고 웃는 민호가 꿈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깨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은은 번영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와 별장을 팔아 큰 돈을 얻었습니다. 돈이 다른 나라 새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전문 기술을 높이 사는 국제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개인 역사는 관심 없었습니다. 비자는 빠르게 발급됐고 티켓이 구입됐습니다. 출발 전날 지은은 바다 해변에 갔습니다. 파도가 모래에 규칙적으로 밀려오고 갈매기가 물 위를 날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12년 착용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금반지가 그녀가 머리 위로 들었을 때 태양에 반짝였습니다. 안녕, 과거삼. 그녀가 속삭이고 반지를 파도에 던졌습니다. 금속이 거품물에 사라지며 결혼의 마지막 추억을 데려갔습니다. 거짓이었던 결혼. 지은은 무거운 사슬이 풀린 듯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이뤄졌고 정의가 승리했으며 그녀는 꿈꾸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려 그녀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제안회사 대표였습니다. 이지은 씨, 이주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맞이하고 아파트 보여주고 동료 소개할게요. 새삼 새 기회. 그녀는 눈에 갑자기 고인 눈물을 뚫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준비됐어요. 그녀는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평선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난 자유야. 그녀가 바람에 속삭였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 말은 주문처럼 자신에게 다시는 속임수와 모욕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택시가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짐을 싣는 걸 도왔고 차가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도시를 돌아봤습니다. 오랜 집이었던 도시. 이제 고통, 배신, 복수와 함께 과거에 남았습니다. 앞에는 새 나라, 새 일, 그녀 역사를 모르는 새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비행기에서 그녀는 잡지를 펴고 깨끗한 서, 새삼 시작 기사를 읽었습니다. 작가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 오류 수정, 행복한 미래 건설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썼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1년 후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성공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새 친구와 어쩌면 새 사랑에 둘러싸인 비행기가 이륙하며 그녀를 미지의 미래로 데려갔습니다. 아래에는 4개의 파괴된 삶이 남았습니다. 단순한 배신, 복수 욕망으로 시작된 비극. 하지만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